네, 안녕하세요. 지영 선생님. 11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는 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제 논문이었죠. 3장 내용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2교시 때는 4장과 5장에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진보된 과학기술의 특징과 새로운 윤리학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9쪽, 100쪽 한번 천천히 미리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방과로 1, 2, 3 해서 도식화한 부분 있죠. 그 아래 부분부터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페이지 방과로 1, 2, 3번 도식화 아래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사회는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것은 각 사회가 가지는 행위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원시 사회의 신체 기능적 행위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적 행동 욕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자연물의 단순한 이용 혹은 기초적 변형 수준에서만 기술의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시 사회를 벗어나 문명의 시대로 이행한 전통 사회의 경험 기술적 행위 능력은 신체 기능적 행위 능력에 비해서는 발전한 기술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인간의 통제력 아래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전통 문화적 가치 이념의 지배 아래 놓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체가 가지는 성장의 원동력은 자신의 능력을 경험 기술적 행위 능력에서 과학 기술적 행위 능력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 17세기 과학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도약의 계기를 통해 현대의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여러 위기를 가져온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강의 중에 다루는 자료 말고도 살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00쪽, 101쪽 지금 저희가 쭉 읽어오고 있는 내용이 각주 19번 장회익 교수님의 과학과 메타과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용한 것인데, 아마 선생님 관심사와 좀 연결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넘어와서요. 101쪽이죠. 먼저 현대의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은 경험기술적 행위 능력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의 규모, 대상, 영향력의 파급 범위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현대의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은 경험기술적 행위 능력에 비해 그 효과의 복합적인 연관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가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고 점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일어났던 문제에서 쌓여가지고 문제가 더 심화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대의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 문화적 가치 이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종래의 경험기술적 행위 능력에 대응하는 전통 문화적 가치 이념, 즉 기존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와서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요청되는 현대문화적 가치 이념이 바로 새로운 윤리학 또는 윤리학의 변형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윤리학,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썼죠. 근데 조금 강한 표현이죠. 체인지, 완전히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기존 윤리학은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 사실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기존 윤리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바람직한 측면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면서도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약간 바꾸는 것. 그래서 윤리학의 변형이라고 하는 조금 완화된 표현,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학위 논문에는 이 표현을 제목에서 사용했습니다. 윤리학의 변형과 관련되는 내용. 그렇다면 배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학기술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기존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있었죠?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이것이 방향성이 될 것이고요.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제 5장에서는 그 방향성, 아마 전반적으로는 거시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 윤리학일 텐데요. 그것이 가지는 특징까지 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102쪽 두 번째 줄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이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현재 근접성 중심의 윤리학에서 미래 지구 중심의 윤리학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심정 의무 중심의 윤리학에서 결과 책임 중심의 윤리학으로, 마지막 세 번째 개인 인간 중심의 윤리학에서 집단 탈인간 중심의 윤리학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변형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윤리학에 대한 요청은 이미 서구 윤리학자인 요나스와 아펠에게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강의 중에 다루었던 논문들, 첫 번째, 두 번째 논문, 여기서 요나스나 아펠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락에 요나스나 아펠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103쪽 5장 새로운 윤리학으로서 거시윤리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이제 1절 윤리적 지평의 시공간적 확대로서 거시윤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시윤리는 요나스가 강조하는 미래윤리로의 변형, 아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지구윤리로의 변형이라는 양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스가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아펠이 실제 거시윤리, 매크로에틱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플래니테리, 행성의,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구 차원의 거시윤리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구윤리라고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이런 이론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머물러 있던 윤리적 고려의 시간적 지평을 미래 세대의 인류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고요.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던 윤리적 고려의 공간적 지평을 전체 지구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강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윤리가 행위의 동기나 행위 자체에만 도덕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초월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거시윤리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책임윤리의 특징 또한 가지기 때문에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거시적 책임윤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잡아봤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윤리는 아마 요 장의 2절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거시윤리는 기존의 윤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학의 변형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이 각각 거시윤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논문이었죠. 조슈아 그린 이야기할 때 상식도덕의 비극, 거기서 설명되었던 내용과 조금 자연스럽게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우리에게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인간의 생명과 관한 문제와 직결되며, 넓은 차원에서는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 터전이 되는 전 지구적 환경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 이외에도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 또한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전자 조작 기술과 같은 현대 의학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 또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될 겁니다. 바이오에틱스, 생명윤리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미래에도 실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환경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또한 거시윤리에서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지구와 시대의 사실적 경험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도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보자면 선진산업 국가 및 개발도상 국가들 사이에서 충돌하는 서로 다른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적 경제 질서나 정의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이와 관련한 원활한 합의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 또는 초국제적 제도들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청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비정부 기구 이런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다문화의 차원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인권 보호의 측면이 거시윤리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측면의 보다 현실적인 위협의 모습으로서 다른 문화 사이의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의 노력 또한 거시윤리가 반드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슈아 그린 이야기할 때 공유주의 비극, 상식도덕의 비극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유주의 비극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도덕적인 두뇌가 협력하기 위한 이타적인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협력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규모 집단 속에서 그런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이방인에 대한 혐오,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두뇌 속에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윤리적 방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절. 거시윤리의 핵심 규범으로서 거시적 책임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시적 책임윤리 영어 표현으로는 responsibility based macroethics 이렇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 표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현대와 같은 과학기술 시대에서 윤리학의 변형 요청에 대한 요나스와 아펠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책임에 대한 강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책임의 원칙, 그 책 자체가 주저서이죠. 책임윤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아펠이 이야기하는 거시윤리도 기본적으로 지구적인 집단 책임 문제, 연대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윤리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시윤리적 책임성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책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윤리 말하기 이전에도 이미 책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통적 의미에서 책임은 개인적으로 감당할 책무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책임은 요나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가적 책임 소재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과되는 것에 국한되었습니다. 105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학의 변형으로서 거시윤리가 가지는 책임은 전통적 책임 개념에서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시윤리적 책임성이 가지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결과에 대한 예상을 포함하는 책임입니다. 요나스가 말하는 예견적 책임, 여기서 힌트를 얻은 부분이 되겠죠. 단순한 인과적 책임 개념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과학기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예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윤리적 지평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는 성격과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윤리에서 책임 개념이 동시대에 가까운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었다면 거시윤리의 새로운 책임은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 인류로 확장되고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 범위로 확장되는 성격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 인류 연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내지 집단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구와 시대에서 윤리적 문제는 더 이상 유력한 정치인 개인의 결단과 그에 결부되는 책임 문제로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 인류를 하나의 동반자로 설정한 연대성 차원에서 책임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연대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인간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강조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동을 동반한 책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제가 아마 선생님께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논문에서 의사소통적 책임 이것을 강조했었죠. 그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 넘어오면 기존 윤리와 거시윤리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완전히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교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이 핵심이고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논문 계획 발표를 하고 여러 심사하시는 교수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시윤리, 새로운 윤리라고 하는 게 기존 윤리는 완전히 없애자는 거요?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점점 더 추가되었던 것이죠. 106쪽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윤리학의 변형으로서 거시윤리학이 요청된다는 주장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거시윤리학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윤리학이 현대의 새로운 윤리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고 거시윤리학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논문 계획 발표회장에서 한 교수님께서 던지셨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아펠이 제시한 관습적 도덕 영역의 문제들은 미시윤리와 중형윤리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아마 아펠 이야기했던 앞의 부분, 그리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논문 속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학기술 발달과 국가 사이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나 소집단 단위 활동,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의 도덕적 문제들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나 소집단 단위의 활동, 이게 미시윤리의 범위가 되겠고요. 개별 국가 단위의 도덕적 문제, 이게 중형윤리의 범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범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문제는 기존 윤리학이 유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습적인 영역이니까요. 따라서 거시윤리학은 기존 윤리학의 대체라기보다는 보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체가 아닌 보완이다. 제가 논문 계획 발표회장에서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모범 답안을 말할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논문 발표회장에서는 버벅대게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거시윤리학은 기존 윤리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 문제를 다루며 기존 윤리학과 보완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문제들은 전 인류의 생존과 지구 환경의 유지와 직결된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 긴급성과 중대성의 측면에서 거시윤리학이 기존 윤리학에 우선하는 상위 윤리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급성, 전 인류의 생존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류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한 번에 멸종할 수도 있다.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 일군의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이런 경고장을 던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3교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인류세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도 지구에 보면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이 대멸종들과 지금 6번째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인류세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전의 5번의 대멸종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빙하기가 온다거나 외부에서 음속이 충돌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 조건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속에서도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오만하게 행동하는 이 종 때문이죠. 인간 때문이죠.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지구를 뒤덮으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한 번에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다 멸종해버려서 생명체가 없어졌다가 그래도 이제 지구는 도는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새로운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마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지질학적인 시대를 탐구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기 이전 이 지구, 그때는 지구라고 안 부를 수도 있겠네요. 블라블라 행성은 6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각각 화석이 있어.
화석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겠네요. 화석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인류세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겠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학기술 시대 우리 애가 가져야 하는 경각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논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논평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류세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